이번에 시도 끝에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은 국방부 유해발감식단 배준호 탐문관입니다. 안내를 드리면 바로 그냥 뭐 욕부터 나오는 거죠. 묘지에 가갖고 밑에 이름 석자만 보고 불러보고 울어봐도 대답도 없고 소용없어요. 제발 여기 계시는 분들 좀 저에서 찾아주세요. 오빠라도 찾아. 아버지 무덤에 옆에 묻어놓고 제가 눈을 감으면은 yan이 없겠어요. 분들이 군대를 가시나요? 다 다녀왔죠. 네. 저는 공군에 군종 장교로 전 배위로 전역했습니다. 군종 장교로 이제 전 장교로 전역을 했고. 그래서 약간 다른 분들을 보실 때 약간 깔보듯이 그렇게 아니 같이 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논사훈련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논사훈련소에 가면 처음에 입영하면 군인들 처음에 다시 검사하고 옷 갈아입히고 하는 부대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 군종병을 담당했었습니다. 네. 그럼 좀 꼴인데. 굉장히 꿀보직이었죠. 네. 아니, 사실 이제 군종병원에 나란히 앉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병하고 나란히 앉아본 지가. 특히 군종병은 네네. 군종병하고는 같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격려라도 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섭섭하신데 사실 군대에서는 그 종교 간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요. 그 종교들끼리 지금보다 훨씬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저도 스님하고는 곁에 가지 않았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32사단이라는 데서 근무했고 저는 공병대대 운전병이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운전병이라고 하면 이제 간부들 차 이렇게 몰고 승용차 몰고 이제 편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15톤 덤프 트럭 운전했습니다. 지지 않겠다. 네네네. 대형 면허. 네, 후반기 교육. 꼭 남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다들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힘들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신부님이 조금 기분 상하셨을 수도 있는 게 우리 신부님은 진짜 다녀왔습니다. 신부님은 제가 봤을 때 지금도 어디 특수부대 계신다 그러면 믿기만 하잖아요, 사실. 신부님은 어디서 실례지만 근무하셨습니까? 네, 저는 수기사 포병 있었는데요. 딘딘 씨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딘딘 씨도 포병 자주 포병이었다고. 네네네네. 딘딘 씨는 K9이었고 저는 M109A2에 155mm 중자주 곡사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종병은 절대 알 수 없는 예. 전투병만 알 수 있는. 예. 그쵸. 어떤 무기가 더 센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거예요? 아니야. 근데 군종병이 주는 초코파이가 제일 세. 그게 최고 폭탄이구나. 최고. 이제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은 저와 같이 군 입대를 한 친구들이 많은데 휴가를 나가고 하면은 서로 군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힘드네, 뭐 내가 힘드네, 너는 꿀빠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다른 친구들은 맡은 보직이 비슷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해주고 이런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 자체로 특수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도 많고 부대 자체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은 너 서울에서 꿀 빠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실상은 1년 중에 반 이상은 파견지에서 나가고 맨날 무거운 발굴 물자나 이런 것들을 들고 높은 산을 오르는데 온종일 또 땅도 파고 허리도 아프고 좀 몸이 되게 고된 일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이제 땡보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땡보직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나름 고생도 하고 뭐 하는데 유해 발굴 기록병이 뭔지를 우리 동석상병이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던 전적지에 가서 6.25 전사자분들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 부대와 함께 저희도 같이 올라가서 굴터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제를 하고 발굴 도중에서 나왔던 유해 혹은 유품 여러 사항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 보직을 유해 발굴 기록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서상병은 굉장히 여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서울이니까 사실 뭐 철원에 있고 강원도에 있고 뭐 좀 전방에 있는 친구들이 볼 때는 야 니네 뭐 기온 떨어져봤자 몇 도나 떨어져? 야 우린 침 뱉으면 얼어. 영하 30도. 야 시베리아보다 춥대. 뭐 이게 되는데 사실 서울에 있으면 좀 그렇게 안 되고 저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게 아까 생활관 가니까 생활관에서 아파트들이 보여요. 맞아요. 맞아. 희망 고문이지, 희망 고문. 철원에 있을 때는 그냥 불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여 그냥 별밖에 안 보이고 이러는데 여기는
아파트 보이지 막 차들 보이지 이러니까 맞아.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그게 더 힘들 것 같더라고 저는. 예. 근데 어쨌든 서울에는 이제 안 나갈 때는 있는 거지만 파견 나가면은 그 나가는 지역들이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게 땡보다 아니다를 사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라남도 화순, 강원도 횡성, 경상남도 함안, 강원도 인제, 강원도 평창 순으로 발굴을 갔다 왔습니다. 완전 왔다 갔다 하네. 이 전국 각지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 높은 고지나 혹은 험한 산세를 가기 때문에 많은 발굴 기록병들이 이제 허리랑 무릎, 뭐 발목 등의 관절을 다치는 경우도 다수 있고 야생 동물이라든지 벌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나무를 툭 치니까 이제 말벌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목숨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원도 철원벌은 아, 또 군대 다니는 사람들 포기하더라. 진짜 이래. 아니, 진짜로. 나 신발 진짜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소리가 나. 우 뭐야? 벌이 그냥. 철화는 진짜. 개구리도 이만하고. 진짜로. 무슨 다 이만해요. 멧돼지랑 진짜 많이 인사하고 우리는. 아, 말도 안 돼. 철화는 무슨 동네야? 발굴 현장 가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해가 나왔다고 하면 이제 가실 거잖아요. 그 딱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떻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감식소에 있는 유해는 현재 세척이 진행되고 그치 그나마. 그지. 상태가 많이 복원된 그런 유해들인데 실제로 처음 보면은 70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땅 속에서 계셨다 보니까 거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나무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토양화가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해 발굴 작전에 투입됐던 것이 강원도 횡성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사자분이 개인호 안에서 웅크린 채로 이제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분도 이제 나이도 저와 크게 다르시지 않았을 거고 폭탄 파편들이 이제 산비하는 그런 전장에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했는데 개인호 안에서 그렇게 발견되신 거 보고 좀 마음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분은 한 분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수십만에 가까운 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작전에 더 철저하게 임무 수행하고 더 많은 분들을 수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복무 기간 동안 총 몇 구 정도 유해를 수습하셨어요? 현재까지 한 29 정도 전사자분들 모셨고 지금까지 아직 신원 확인된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갖고 전역하기 전까지 한 분이라도 신원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발굴하셔가지고 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다 이분도 이제 전사자분이시잖아요. 이분은 참여하셨을 때 얼마 정도? 지금 그 유해의 상태를 보면 이게 이제 이 양쪽 긴뼈의 끝 부분에서 이제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여기 보면 성장판이 좀 닫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다리뼈. 네. 그러면 20살 이전에 성장하셨던 거 판단입니다. 근데 유해가 지금 두 분이 섞여서 지금 발굴됐습니다. 사망 당시의 어떤 폭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초에 좀 이렇게 흩어져서 시신이 다 너무 훼손이 커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또 흩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왜냐하면 세월이 70년 이상 흘렀으니까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아유 마음이 착 가라앉고 뭉클해지네요. 네. 그죠? 경건해지고. 오늘 거기에 계신 유해를 보면서 보니까 국군의 유해셨고 이런 스토리 속에서 계속 오니까 그렇게 제가 많은 시간을 봤던 유해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유해 발굴된 기록병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우리가 힘드냐 안 드냐의 논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이 논쟁하고는 아예 다른 군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저는. 땡보 아니네. 땡보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땡보라고 할 수는 없는. 아니 기본적으로 네. 저는 김동석 상병님 땡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보기에 군대에서 제일 땡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군종병이 맞습니다. 맞고요. 왜냐하면 김동석 상병님 하시는 일이 이제 아마 다른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전투병이 아니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전투병이 제일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각자의 역할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을 제가 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분들은 의무의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보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김동석 상병님 같은 경우에는 의무의 시간도 있지만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뭐 잠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땡보라고 이렇게 폄하하거나 아니면 땡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해발감식단에서 그 유가족 탐문관 한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 배준호 탐문관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을 찾는다는 게 어떤 과정인 거예요? 전사자 분들의 유해를 이렇게 발굴을 하게 되면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뭐 인식표나 이름표 같은 게 나오면 그 단서가 돼서 유가족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유해만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구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DNA를 채취한 후에 상호 비교 분석을 하는 것 외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결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NA 뭐 감식이라고 해서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 세월이 상당히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가족 가족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지금 70여 년이 지났잖아요. 전사자에 관련돼 있는 기억을 하고 있는 유가족분들은 거의 다 사망하셨거나 생존에 계시더라도 고령이 되신 분이 많으셔요. 한 70에서 80 정도. 그런 분들이 사망하시고 나면은 더 이상 저희가 이제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에 그 긴박함과 그 급박함이 가슴 속에 있는 거죠. 일을 하면서 시간에 쫓긴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분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한테 처음에 찾아가셔서 이게 뭐라고 도대체 전달을 하시고 그분들에게 대화를 하고 마음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다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유가족분들은 지난 70여 년 동안 가슴 깊은 곳에 상처와 그 한을 이렇게 꾹꾹 눌러 담고 계셨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그 아팠던 기억들을 끄집어내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거부감이 심한 사람들이 엄청 많으시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자기는 그 가슴속에 많이 묻어뒀으니 더 이상 치료 채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 그런 분도 계시고 감정적인 부분이 심각하게 쌓여 계신 분들은 폭언도 하시고 욕설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삼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유가족분들하고 이제 싸울 분들은 아니니까 싸울 수 없죠. 네. 고스란히 이제 감정을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탐문관들이 좀 어려움이 좀 있죠.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 아니고요. 모든 탐문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한 개인데 사무실 전화로 이렇게 전화를 먼저 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역 번호가 02로 나오니까 02 전화번호는 애시당초 지역 분들은 받지를 않으세요. 이거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이라는 교육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이러시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부득불 저희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또 낯선 전화가 오니까 또 안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몇 번의 시도 끝에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은 국방부 유해발감식단 배준호 탐문관입니다. 안내를 드리면 바로 그냥 뭐 욕부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잊고 지냈고 이름 석자를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전화를 들으면 처음 듣는 이름이고 국가기관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바로 오인을 하시는 거죠. 사실 앞에 국가기관 나오면 벌써 의심부터 하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또 심지어 톤도 뭔가 보이스피싱으로 들어본 톤이에요. 국방부 유해발감식단 배준호 탐문관입니다. 그러면 설득하시기도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문자로 이제 저희 공무원증하고 그다음에 뭐 공문서나 뭐 이런 것들 예. 그거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거 보내도. 그거 안 믿을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셔갖고 안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처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 앞에서 그 신원을 확인하시고 이제 대화를 좀 해보자. 와. 그것마저 안 되면은 경찰관을 대동해서 저희 이제 유가족분들 찾아뵙기도 하고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워낙 세상이 흉흉하니까 진짜 모르는 번호로 일단 오면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하거든요.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 계속 거부하시는 분이에요. 유가족 분이신데 정말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설득과 찾아뵙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을 해서 결국은 시료 채취를 했는데 그분이 신원 확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심리가 이 한 사람도 놓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집착을 가지고 집요하게 그분들을 찾아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니면은 다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고민이 좀 생기네요. 만약에 저라면 새로운 유가족을 찾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그 문제를 순서대로 푸는 게 좋겠죠.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잠깐 건너뛰었다가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시험의 목적은 결국은 점수를 잘 맞자는 듯다시피 그 문제를 잠시 건너뛰었다고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 역할에 소홀히 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를 건너뛰는 마음이든 또는 그 문제를 다음 문제를 풀려던 마음이든 저는 선생님의 그런 마음이 유가족들에게 전달되는데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잠시 건너뛰고 문제를 다 잘 푸는데 좀 마음을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 노력에 대해서 저는 집착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더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이거를 집착을 보고 집착은 내 욕심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내 욕심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실망하거나 지치지 말고 그래도 저는 더 많이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고 왜 발굴단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시료 채취를 하게 직접 탐문도 가서 받아도 오시고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집착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봐요. 그 한 분에게 너무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한테 못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노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깜짝 놀란 거는 보통은 가족을 찾아준다 그러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되게 놀라웠고요. 찾기를 바라지 않는 가족들도 있긴 한데 그 한 분이 우리가 찾지 않으면 영원히 묻혀지는 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그 일을 유일하게 내가 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좀 사명감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그리고 이 방송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구나 되게 고귀한 일이구나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6.25 때 학도병원으로 가서 전사한 조병균 오빠 동생 조국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구나. 오빠 생각 지금도 요즘도 가끔 나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5남매 중에 셋째 오빠거든요. 셋째 오빠인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할 말이 많는데 가슴이 답답하네. 몇 살 때였습니까, 균이 오빠는? 17살요. 저는 초등학교 다녔고 6월 25일 날 11시 30분에 오빠가 야구하러 간다더니 왜 숨차게 뛰어오냐고 하니까 대구 오강구 사령부에 가서 훈련 일주일만 받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시고 너는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그러고 떠났어요. 일주일 받고 온다는 오빠가 안 오고 그때
후배들이 18명이 야구를 했는데 그중에 살아오신 분이 이혜진이라고 우리 오빠 선배, 오빠하고 같이 간 이혜진 씨가 찾아왔어요. 우리 오빠는 왜 안 왔느냐고 하니까는 북한으로 갔다가 후퇴해가지고 내려올 때 양군지 인제인지 거기서 내려올 때 그러고 나서 못 봤다고 그러면서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가갖고 2명만 살아오고 16명은 다 전사당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전사 통지서 받고 철도를 하셨어요. 내 아들이 왜 죽었냐고. 식사도 못 하시고 밤낮으로 오빠 이름만 부르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균이 찾아달라고 그러는데 부르니까 대답을 합니까? 찾으려니까는 돌아오시기를 합니까? 그러고 한 20년 지나다가 오빠 유해도 못 찾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저를 불러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생전에 네 오빠를 못 찾았으니 너라도 오빠 유해를 찾아가지고 너 아버지 돌아가신 무덤 옆에다가 묻어달라 그 말씀 하시고 또 둘째 오빠가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너라도 오빠 유해 찾아서 죄송합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요 그래요. 무슨 편지요? 그 어머님이 그러니까 전사통지서요. 그러니까 전사통지서가 뭐냐고 이러니까 조병균이가 누구예요?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조병균이 우리 아들인데 이러니까 아들 전사당했으니까 우리 뭐 거기서 기절이가 쓰러졌어요. 혹시나 포로라도 돼가지고 살아올까봐 그런 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그래서 오빠 유해 찾으려고 제가 결혼도 늦게 했어요. 남들은 친구들 다 결혼하고 했는데 저는 결혼도 30이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우리 때는 18, 19살이면 다 결혼을 했는데 저만 늦게 결혼해가고 처녀가 무슨 병이 있느냐 노처녀가 늙으려나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사정도 모르고. 6월 6일 날 현충일만 되면은 제가 국군묘지에 가갖고 밑에 이름 석자만 보고 불러보고 울어봐도 대답도 없고 소용없어요. 제발 여기 계시는 분들 좀 저에서 찾아주세요. 오빠라도 찾아 아버지 무덤에 옆에 묻어놓고 제가 눈을 감으면은 yan이 없겠어요.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오빠 유해를 찾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어머님과 오빠의 유언을 제가 들어주지 못해도 나를 용서해 주려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머니 유언이고 오빠 유언이라서 당시 어머님이 초등학생이셨는데 그 오빠 얼굴이 잘 기억나시나요? 아주 생생해요. 네, 생생하게 기억하고 6.25 사변 나고 고향에 오니까는 폭탄 맞아가지고 집은 다 잿더미 되고 기와장은 기와장대로 날아가고 마당에는 물이 꽉 차가 있고 집을 안 탔으면 사진이라는 게 있을 텐데 집이 다 타가지고 쑥밭이 됐으니까는 사진 한 장이 없고 이래서 제가 오광구 사령부에다가 이 실적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고. 할머니께서 만약에 하늘이 허락을 해서
잠시 오빠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면 혹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시고 또 오빠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정말 간절히 유해를 꼭 찾으시기를 바라지만 혹여나 만약에 이제 유해를 못 찾게 된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고 좁은 무덤이 아닌 본인이 목숨까지 버리고서 지켜보고자 했던 이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잠드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싶고, 제가 이제 잘 모르지만 오빠께서 아마 이런 말씀도 덧붙여서 해주시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아, 지금까지 정말 애썼다. 너무 고마워. 그런데 나 지금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지키고 싶었던 이 대한민국에 죄송합니다. 제가 바람이 되고 산이 되고 구름이 되고 산하 대지가 되어서 여기에 잠들어 있으니 더 이상 나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수고로의 나를 이만 놓아주어라. 내가 곧 지금 이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너무 놀라는 게 초등학교 때인데 오빠가 가는 날짜 시간을 기억하시고 그 친구분한테 들어서 오빠가 어디에 부대에 마지막에 소속돼서 어디에 있었다도 기억도 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역사는 흘러가도 유가족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시간은 다 현재이시더라고요. 고통도 현재고 기억도 현재고. 그래도 절대 슬퍼하지 않으셔도 될 게, 어머님은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또 이것을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오빠를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사실 참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참 없거든요. 그런데 종교에 관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기억이라고 하는 거.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거. 어쩌면은 유해를 저희가 찾고 비석을 새겨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 이분들이 잊혀지지 않고 그 시간 속에서도 영원히 기억되게 하고자 하는 의미도 크다고 저는 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은 아마 오빠들이 못한 거, 어머님이 못하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오빠를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돌아가신 오빠나 어머님이 그래도 칭찬하실 거고, 그리고 혹시나 어머님 생전에 다 못 찾으셔도 여기 훨씬 오래 살 젊은이들이 찾아서 기억하고 잊혀지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지금 뭐 근무복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발굴 팀장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발굴병들과 같이 이 똑같은 옷을 입고 발굴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머니 오셨는데 제가 마침 또 의성에서 작년에 발굴을 했었고, 올해에 제가 다다음 주부터 양구에 있는 그 지역에서 발굴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 발굴 제설에 혹시라도 식별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늘 그렇지만 이번에 특별하게 더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예, 제가 안 되면은 제 후임자가 이어서라도 이 나라가 없어지는 데까지 노력해서 찾아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늘나라 가서 만날 거예요. 뭐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제가 평생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